유감스럽지만 박소연 씨가 해외 출장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정희의 귀는 멍해지고 손이 떨렸습니다. 네. 뭐라고요? 거짓말이에요. 우리 소연이가 그럴 리 없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안 돼요, 안 돼. 울부짖는 정의의 절규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남 마산의 오래된 주택가, 그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단층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면 김정희는 어김없이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죠. 58년을 살아오며 단 하루도 빠뜨린 적 없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어요. 옆에서 잠들어 있는 남편 철수의 코골이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은퇴한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다행히 공무원 연금 덕분에 생활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철수는 요즘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향하는 정희의 발걸음은 언제나 조심스러웠습니다. 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라도 낼까 봐서요. 부엌 선반에서 낡은 전기밥솥을 꺼내어 플러그를 꽂았어요. 이 밥솥도 벌써 15년째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이가 대학교에 입학할 때 샀던 건데 지금도 여전히 잘 작동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고 쌀을 씻으며 정희는 마음 한편으로 멀리 있는 딸 소연을 떠올렸습니다. 소연이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된장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냉장고에서 꺼낸 된장을 체에 풀어넣으니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멸치 육수가 보글보글 끓어오르자 정희는 파와 두부를 썰기 시작했어요. 칼질 소리가 리듬감 있게 들려왔죠. 이 냄새를 맡으면 소연이가 어렸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서 엄마 배고파라고 말하던 그 앳된 목소리 말이죠. 그때는 정말 바빴는데 소연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도시락까지 싸줘야 했거든요. 해외에서 일하는 딸과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통화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소연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시간만큼은 정희에게 가장 소중했어요. 지난달 통화할 때도 소연은 밝은 표정으로 말했죠.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도 재미있고 동료들도 좋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희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딸이 멀리 있어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무역회사 해외지사에서 일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도 소연은 항상 씩씩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딸이 참 대견해요.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희가 식탁에 밥상을 차려놓고 철수를 깨우러 갔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철수는 뒤척이며 천천히 일어났어요. 책상 위에 놓인 원고지와 만년필이 눈에 들어왔죠.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글을 쓰고 있었나 봅니다. 아, 벌써 아침이네. 어젯밤에 글 쓰다가 늦게 잤더니. 철수는 원래부터 글쓰기를 좋아했어요. 공무원으로 일하면서도 틈틈이 수필이나 일기를 써왔거든요. 은퇴 후에는 본격적으로 글쓰기에 시간을 쏟고 있었습니다. 주 1회 글쓰기 모임에도 나가고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에세이 수업에도 참석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글쓰기 모임 있는 날이죠? 정희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오늘은 각자 써온 수필을 발표하는 날이야. 지난주에 쓴 마산 앞바다 이야기를 읽어볼 생각이네. 철수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철수가 글쓰기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며
흐뭇했어요. 은퇴 초기에는 무기력해 보였는데 글쓰기를 시작한 후로는 활력이 생겼거든요. 그 글 어젯밤에 다시 손보셨죠? 밤늦게까지 원고지에 뭔가 쓰고 계시던데. 정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응, 결말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썼어. 글쓰기 선생님이 감정의 깊이를 더 살려보라고 하셔서 말이야. 철수는 젓가락을 들며 설명했어요. 글쓰기 모임에서 만난 선생님과 동료들의 조언을 항상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요즘 에세이 수업도 재미있으시죠? 정희가 물었어요. 철수는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인생 에세이 쓰기 강좌에도 참석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거기서 배운 걸로 내 인생 이야기도 써보려고 해. 공무원 생활 30년 동안 겪었던 일들이 꽤 많거든. 밥을 먹는 동안 철수는 글쓰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지난주에 쓴 소연이와의 추억편은 모임에서 반응이 좋았어. 다들 딸 자랑하는 아빠의 마음이 잘 드러났다고 하더라고. 철수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어려 있었어요. 정희는 남편이 소연에 대한 글을 썼다는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글 저도 읽어보고 싶어요. 물론이지, 나중에 보여줄게. 소연이가 어렸을 때 마산 앞바다에서 조개잡이 했던 이야기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쭉 썼거든. 소연이가 그 글 보면 좋아할 거예요. 정희가 말했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다음에 영상 통화할 때 읽어줘야겠어. 아마 깜짝 놀랄걸. 두 사람은 딸을 떠올리며 잠시 조용해졌어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철수는 글쓰기 모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원고지를 정리하고 가방에 넣으면서 말했어요. 오늘 모임 끝나고 에세이 수업도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저녁은 밖에서 먹고 올게.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창문 너머로 마산의 오래된 동네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골목에서는 등교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이웃집 할머니는 대문 앞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정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은 글쓰기로 새로운 삶을 찾았고 딸은 멀리서나마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오늘도 이렇게 평범하지만 따뜻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철수가 글쓰기 모임을 위해 집을 나선 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희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소파 위에 놓인 철수의 원고지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남편이 글쓰기에서 보람을 찾는 모습이 보기 좋았거든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희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전화기로 향했어요. 화면에 뜬 번호를 보니 모르는 국제 전화였습니다. 누구지? 정희는 고개를 갸웃하며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박소연 씨의 가족분이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어였지만 어딘지 어색한 발음이었어요. 정희의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에 관한 전화라니 무슨 일일까요? 네, 맞습니다. 소연이 엄마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정희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예감이 좋지 않았거든요. 국제전화로 딸에 대해 묻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소연이가 직접 전화했을 텐데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는 무거운 한숨을 쉬고 나서야 입을 열었어요. 유감스럽지만 박소연 씨가 해외 출장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네. 뭐라고요? 정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뭔가 잘못 들은 게 분명했어요. 소연이가 죽었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지난달에 영상 통화할 때만 해도 건강하고 밝은 모습이었는데 말이죠. 정말 죄송합니다.
현지 병원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남자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지만 정희에게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귀가 멍해지면서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소연이가 그럴 리 없어요. 확인해 보세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지만 전화기 너머의 남자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사고는 어제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현재 현지에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희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전화기에서는 여전히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장례는 현지에서 치러지게 되고 유골함은 항공편으로 한국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 돼요. 안 돼.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이 몰려왔어요. 숨을 쉬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차가운 마루 바닥의 감촉이 너무나 현실적이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희는 떨어진 전화기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통화는 끊어진 상태였어요. 소연아, 소연아. 정희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살아있던 딸이 갑자기 죽었다니요. 정희는 휴대폰을 들고 소연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뚜뚜뚜 통화 불가 신호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다시 걸어봐도 마찬가지였어요. 정희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철수한테 연락해야 해.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을 기다려서야 철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철수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있었어요. 아마 글쓰기 모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나 봅니다. 여보. 정희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소연이가 왜? 무슨 일이야? 철수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정희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소연이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정희가 간신히 말을 뱉어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철수의 충격받은 침묵이 들려왔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에서 전화 왔어요. 해외 출장 중에 사고가 났대요. 정희가 울면서 설명했어요. 철수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글쓰기 모임장에서 갑자기 이런 소식을 들으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 바로 집에 간다. 철수의 목소리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모임은 어떻게 해요? 정희가 물었지만 철수는 이미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마 황급히 집으로 오고 있을 거예요. 정희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소연의 방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그 방에는 딸의 추억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어린 시절 인형들, 대학교 졸업사진, 취업 축하 꽃다발까지.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유품이 되어버린 건가요? 이럴 리가 없어요. 분명 잘못된 거예요.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 전화가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자라고 있었어요. 소연이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였는지 생각해보니 벌써 한 달도 넘었거든요. 30분 후 철수가 헐레벌떡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정말이야? 정말 소연이가?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품에 안겼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희와 철수는 그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소연의 죽음을 알리는 전화를 받은 이후로
집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글쓰기 모임도 에세이 수업도 모두 취소했어요. 당연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정희는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구수한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마음이 무너져 내린 상태에서는 음식 맛도 제대로 낼 수 없었습니다. 소연이는 이 된장국을 좋아했는데 정희가 중얼거리며 눈물을 훔쳤어요. 철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소연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글로 써놨던 소연이와의 추억들이 이제 정말 추억이 되어버렸구나.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희가 앞치마를 두르고 문을 열자 이웃에 사는 윤미라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흰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소연이 일 들었어.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미라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미라야. 정희는 친구를 보자마자 다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라는 정희를 꼭 안아주며 함께 울었어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미라 자신도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친구의 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철수도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미라 씨, 고맙습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말을 하지 않았더니 목이 잠긴 것 같았어요. 언제 장례식을 치를 예정이야?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해외에서 치른다고 하더라고. 유골함만 한국으로 보내준다고. 말을 하면서도 정희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딸의 장례식을 직접 치르지도 못한다니요. 그럼 언제 유골함이 도착해? 미라가 물었지만 정희는 정확한 날짜를 알지 못했어요. 며칠 후라고 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다시 연락 준다고 했어요. 철수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그는 회사 측과 몇 번 더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때 현관에서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철수가 문을 열러 갔어요. 문 앞에는 동네 이장님과 몇몇 이웃분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철수 씨, 소연이 일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고맙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이웃분들은 조의금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비록 해외에서 장례를 치르지만 그래도 동네에서 작은 추모식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장님이 제안했습니다. 정희는 이웃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현실감이 더욱 밀려왔어요. 소연이가 정말 죽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유골함이 도착하면 추모식을 하려고 해요. 이웃분들이 돌아간 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미라만 남아서 정희와 함께 있어줬어요. 정희야, 너무 자책하지 마. 이런 일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미라가 정희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내가 더 자주 연락했어야 했는데. 정희가 후회하며 말했어요. 마지막 통화가 언제였는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 한 달도 넘었을 거예요. 철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바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어. 미라는 두 사람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그런 후회를 하게 마련이었거든요. 소연이도 분명 알고 있을 거야. 부모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이야. 미라의 위로에 정희는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녁 무렵 회사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철수가 받았어요. 유골함은 모레 오후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공항 화물터미널에서 인수받으시면 됩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사무적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철수가 대답했지만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살아있는 딸을 보내고 유골함을 받으러 간다니 이보다 슬픈 일이 또 있을까요? 정희야, 모레 공항에 가야 해. 철수가 전화를 끊고 정희에게 말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정말로 우리 소연이가 그 안에 있을까요? 정희의 물음에 철수도 답할 수 없었습니다. 둘 다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정희는 소연의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대려다가 다시 멈췄어요. 아직 그 방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소연의 물건들을 보면 더 슬퍼질 것 같았거든요. 철수는 책상에 앉아 원고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펜을 들려고 했지만 손이 떨려서 글자를 쓸 수가 없었어요. 평소라면 소연에 대한 글을 쓰며 마음을 달랬을 텐데 지금은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소연아, 정말 내가 떠난 거니? 정희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집안 어디에서도 딸의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텅 빈 집에는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내일이면 유골함을 받으러 가야 한다는 현실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은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정희와 철수는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두 사람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실제로 장례식장에 가는 것보다 더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딸을 떠나보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유골함을 받으러 온다니요. 312번 창구로 오세요. 공항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정희의 다리가 떨렸어요. 철수가 정희의 팔을 꼭 붙잡아 주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하지만 철수 자신도 속으로는 두려웠어요. 정말로 소연이가 그 하얀 상자 안에 있을까요? 창구 앞에서 서류를 확인하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박소연 씨의 유족분이시죠?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가웠어요. 마치 일반 화물을 처리하는 것처럼 말이죠. 정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얀 상자를 받아든 순간 정희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아니, 무겁다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너무 무거웠어요. 소연아. 정희가 상자를 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유골함을 거실 탁자 위에 모셨습니다. 정희는 소연의 사진을 꺼내어 유골함 옆에 놓았어요. 대학교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소연의 모습이 지금과는 너무 대조적이었어요. 그날 저녁 철수는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내일 아침 마산제일교회에서 소연이 장례식을 치릅니다. 소연의 사망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모두 참석하겠다고 했어요. 이튿날 아침 일찍 사람들이 하나둘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의 삼촌과 이모 등 친척들이 모두 왔어요. 동네 이장님을 비롯해서 평소 안면이 있던 이웃분들, 정희와 친한 지인들까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마산제일교회의 작은 예배당에는 소연의 영정사진과 유골함이 제단 앞에 놓여 있었어요. 하얀 국화와 촛불이 조촉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참석자들이 가져온 조화들이 제단 주변을 채웠습니다. 비록 간소했지만 정성이 가득한 장례식이었어요. 목사님이 단상에 서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먼저 간 소연 자매를 추모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성실하게 살아온 소연 자매의 삶을 기억하겠습니다. 정희는 맨 앞자리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철수도 옆에서 아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평소 교회에 자주 나오지 않던 철수였지만 오늘만큼은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소연아, 하늘나라에서는 편안하게 지내렴. 소연의 삼촌이 일어서서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소연이는 어려서부터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무엇보다 부모님을 잘 섬겼어요. 해외에서 열심히 일하며 꿈을 키워가던 중에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웃집 할머니도 일어서서 말씀하셨어요. 소연이는 동네에서도 인사성이 밝은 아이였어요. 어머니를 닮아서 마음이 따뜻했고 아버지를 닮아서 성실했거든요. 이렇게 좋은 아이가 먼저 떠나다니 정말 가슴이 아파요. 교회 성가대에서 소연을 위한 추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 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채웠어요. 정희는 어린 시절 소연이와 함께 교회에 다니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요. 참석자들이 한 명씩 일어나서 소연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였습니다. 소연아, 삼촌이야.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말고 편안히 쉬어라. 소연이 참 착했는데 이렇게 일찍 떠나다니. 우리 소연이 부모님 걱정 말고 편히 쉬렴.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씩 정희와 철수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정희야, 힘내야 해. 소연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너무 자책하지 말고 건강 챙겨. 진심 어린 위로에 정희는 감사했지만 마음의 빈자리는 메워지지 않았어요. 친척들과 지인들이 모두 돌아간 후 윤미라만 집에 남아서 정희를 도와주었어요. 장례식 뒷정리를 하면서 미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야, 그런데 내가 어제 말한 거 기억나지? 응, 무슨 말? 미라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교회 집사님이 그 나라에 사는 분한테 다시 물어봤는데 정말 이상하대. 소연이가 사고를 당했다는 날짜에 그런 사고 기사가 현지 신문에 전혀 없었다는 거야.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철수도 관심을 보였어요. 미라는 더욱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통 외국인이 사고를 당하면 영사관에 연락이 가야 하는데 그런 기록도 없대. 그럼 회사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철수가 물었어요.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일이 있거나. 어쨌든 뭔가 이상해요. 장례식도 현지에서 치른다고 하고 유족은 참석할 수 없다고 하고요. 정희는 거실의 유골함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교회에서 소연이라고 생각하며 장례식을 치렀는데 갑자기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게 정말 우리 소연이 맞는 건가? 정희야, 혹시 소연이가 마지막에 전화했을 때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어?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희는 기억을 되짚어봤습니다. 좀 피곤해 보이긴 했어. 목소리도 작았고 뭔가 걱정스러워하는 것 같았어. 철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때 느꼈어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거든요. 복잡한 일이 있다고만 했지 자세한 얘기는 안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단순히 일이 많아서 그런 줄 알았어. 내 생각에는 미라가 신중하게 말했어요. 회사의 정확한 사고 경위를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너무 이상한 점이 많거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어. 우리 소연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아야겠어. 철수가 일어서서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장례식도 치렀는데 이제 와서 의심한다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미라의 말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지요. 미라가 철수에게 말했어요. 소연이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아야 해요. 만약 정말 사고가 아니라면 소연이도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날 밤 정희는 유골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렀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소연아, 정말 내가 여기 있는 거니?
엄마한테 뭔가 말해줘. 하지만 조용한 집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정희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현관에서 쿵, 쿵 하는 문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이 시간에 누가 올까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현관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새벽 2시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라니 평소 같으면 무서웠을 텐데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어요. 혹시 소연이와 관련된 일일까요?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지만 어둠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쿵, 쿵 소리가 났어요. 이번에는 더 약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힘이 빠진 사람이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철수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정희가 대답했어요. 철수는 현관등을 켜고 문구멍으로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아무도 안 보이는데? 그때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예요. 정희의 심장이 멈춰버릴 것 같았어요. 그 목소리는 분명히 소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어요. 소연은 죽었고 유골함이 거실에 있었거든요. 소연이야?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문 열어주세요. 목소리가 더 가까이서 들려왔어요. 철수는 정희를 말렸습니다. 정희야, 진정해. 우리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환청이 들리는 거야. 하지만 정희는 문고리에 손을 대고 있었어요. 그 목소리가 너무나 소연과 똑같았거든요. 엄마, 정말 나예요. 추워요.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추위에 떨었던 것처럼요.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철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정희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문 앞에는 정말로 소연이 서 있었거든요. 하지만 평소와는 너무 달라 보였어요. 소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옷은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축축하게 젖어서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소연의 눈이었습니다. 평소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어요. 소연아. 정희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소연도 엄마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모녀는 한참 동안 서로를 꼭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철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가와 딸을 안아주었어요. 소연아, 정말 너냐? 어떻게 된 거야?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연은 아직도 눈물을 흘리며 부모를 바라봤어요. 아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거실에 들어온 소연은 유골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게 뭐예요? 너의 유골함이야.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내가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걸로 꾸민 거예요. 무슨 말이야? 철수가 물었습니다. 소연은 소파에 앉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큰 문제를 발견했어요. 비자금 조성하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걸 숨기려는 사람들이 저를 없애려고 했어요. 정희는 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척한 거야?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죽을 뻔했어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회사 윗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걸 외부에 알리면 안 되니까. 철수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전화는 뭐였어? 회사에서 꾸민 일이에요. 저를 죽은 걸로 처리해서 입을 막으려고 한 거죠. 소연이 설명했어요.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유고를 보낸 거예요. 정희는 충격받았습니다. 그동안 소연이라고 생각하며 울었던 것이 전부 거짓이었다니요. 그럼 내가 살아있다는 걸 우리만 아는 거야? 지금은 그래요. 하지만 언제까지 숨어 있을 수는 없어요. 왜 지금까지 연락하지 않았어? 정희가 물었어요.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위험해질까봐 무서웠어요. 그 사람들이 가족까지 건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철수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 악질들이 어디 있어? 하지만 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함부로 행동하시면 안 돼요. 그들은 생각보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정희가 물었습니다. 소연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일단 제가 살아있다는 걸 외부에 알리면 안 돼요. 확실한 증거를 모을 때까지는요. 그때 소연이 갑자기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정희와 철수도 귀를 기울였어요. 정말로 집 앞에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아, 어서 숨어. 정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철수도 일어서며 딸을 부엌 쪽으로 데려갔어요. 빨리 식탁 밑에 숨어라. 절대 소리 내지 마. 소연은 부모의 말에 따라 식탁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발걸음 소리가 현관 쪽으로 다가왔어요. 정희는 유골함 앞에 앉아서 평소처럼 딸을 그리워하는 어머니인 척했습니다. 철수도 침착하게 거실로 돌아왔어요.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밤중에 찾아온 불청객들이었어요. 철수는 심호흡을 하며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만 잠깐 확인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정중하지만 어딘지 위협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희는 유골함을 바라보며 소연을 걱정했어요. 부엌에 숨어있는 딸이 들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정장을 입은 두 명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한 명은 키가 크고 말랐으며 다른 한 명은 덩치가 좋았습니다. 둘 다 정중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왠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찾아뵈어서 죄송합니다. 키 큰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저희는 소연 씨가 다니던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잠깐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철수는 명함을 받아들며 망설였습니다. 정희가 거실에서 일어나 다가왔어요. 얼굴에는 걱정과 긴장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정희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소연 씨와 관련해서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덩치 좋은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철수는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정희는 부엌 쪽을 살짝 흘끔 보며 소연이 잘 숨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두 남자는 유골함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소연 씨는 우수한 직원이었거든요. 키 큰 남자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정한 애도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간에 오셨어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사실은 소연 씨의 개인 물품 중에 회사 기밀과 관련된 자료가 있을 수 있어서요. 혹시 소연 씨가 집에 가져온 서류나 컴퓨터가 있나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소연을 찾아온 게 분명했어요. 소연이는 일과 사생활을 확실히 구분하는 아이였어요. 집에 회사 일을 가져온 적 없습니다. 정희가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컴퓨터나 휴대폰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덩치 좋은 남자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철수가 일어섰습니다. 소연이 방을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정희가 철수의 팔을 잡았어요. 여보, 소연이 방은 아직 정리하지 못했어요. 너무 슬퍼서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키 큰 남자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하지만 회사 기밀이 외부로 유출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서요. 잠깐만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때 부엌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찬장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였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식은땀이 났어요. 소연이 들킨 건 아닐까요? 무슨 소리죠? 덩치 좋은 남자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일어났어요. 아, 그냥 찬장 문이 제대로 안 닫혀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정희가 부엌으로 향하려 하자 키 큰 남자가 같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도 같이 확인해 볼까요? 남자의 제안에 정희는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오래된 집이라 찬장이 좀 헐거워서요. 하지만 남자는 이미 부엌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찬장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정희가 재빨리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그랬네요. 찬장이 오래돼서 문이 제대로 안 닫혀요. 키 큰 남자는 부엌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엌이 넓네요. 남자가 말하며 부엌 구석구석을 살펴봤어요. 정희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소연이 식탁 밑에 웅크리고 숨어 있었거든요. 다행히 식탁보가 길어서 바닥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철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찬장 문이 열린 거였어요. 정희가 대답했어요. 키 큰 남자는 식탁 쪽을 한번 쳐다보더니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에서 덩치 좋은 남자가 소연의 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방이 소연 씨 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철수가 대답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꼭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희는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계속 거부하면 오히려 의심을 살 것 같았어요. 알겠어요. 그럼 같이 가보죠. 정희가 소연의 방 문을 열었습니다. 소연의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대학교 때 쓰던 노트북이 있었고 옷장에는 옷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두 남자는 방 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노트북을 켜봐도 될까요? 키 큰 남자가 물었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트북을 켜자 비밀번호를 묻는 화면이 나왔습니다. 비밀번호를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소연이가 알려준 적이 없어서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실제로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남자들은 서랍과 옷장도 뒤져봤지만 별다른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소연 씨가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나요? 평소와 다르다든지 누군가를 피하려 한다든지. 덩치 좋은 남자가 물었어요. 정희와 철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건 없었어요. 해외에 있어서 자주 연락하지도 못했고요.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통화가 언제였나요? 한 달 전쯤이었을 거예요. 그때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키 큰 남자가 창문 쪽으로 가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이 동네는 참 조용하네요. 혹시 최근에 이상한 사람이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거나 한 적은 없나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못 봤어요. 혹시 소연 씨가 집에 올 때 누군가를 데려온 적은 있나요? 동료라든지 친구라든지. 덩치 좋은 남자가 계속 질문했어요. 소연이는 해외에서 일해서 한국에 온 지 오래됐어요. 친구들도 거의 연락 안 하고요. 두 남자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뭔가 발견되면 꼭 연락 부탁드려요. 키 큰 남자가 명함을 하나 더 놓고 갔어요. 그리고 만약 이상한 일이 생기면 즉시 연락하세요. 현관문이 닫히고 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정희와 철수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조용해진 후에야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소연아, 이제 나와도 돼. 식탁 밑에서 소연이 기어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들렸을까봐 정말 무서웠어요. 정희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갔어. 하지만 세 사람 모두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언제 다시 올지, 그리고 다음번에는 더 철저하게 수색할지 모르니까요. 그 남자들이 떠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소연은 여전히 부엌 식탁에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따뜻한 차를 끓여 딸에게 건네주었어요. 소연아, 이제 좀 진정됐니? 하지만 소연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들이 여기까지 찾아온 거면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철수는 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지켜줄 거야. 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세요. 제가 알고 있는 비자금 규모가 수백억 원이 넘어요.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누가 관련되어 있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정희는 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 하지만 소연은 쓰게 웃었어요. 엄마, 경찰서에도 그들과 연결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큰 규모의 비리라면 정치인들까지 연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철수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살면서 이런 음모는 상상도 못 해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계속 숨어서 살 수는 없잖아. 소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에게 도움을 주려는 사람이 있어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사 내부의 다른 직원인데 그 사람도 이 일을 알고 있어요. 같이 증거를 모으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 정희가 물었어요. 네,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미리 위험을 알려줬거든요. 소연이 설명했습니다. 내일 밤에 만나기로 했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온다고 했어요. 그때 갑자기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쇳소리 같은 게 들렸어요. 세 사람은 모두 긴장했습니다. 뭐지? 철수가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젖혀 밖을 내다봤어요. 저기 검은 차가 또 있어. 철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와 소연도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정말로 집 맞은편에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사람이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감시하고 있는 거야? 정희가 물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지 확인하려고. 철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놈들이 정말. 아빠, 성질 내시면 안 돼요. 그들은 우리보다 한 수 위에요. 소연이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일단 모르는 척하고 평소처럼 지내야 해요. 그래야 의심받지 않거든요. 정희는 커튼을 다시 닫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내일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그 사람을 만나서 증거를 받으면 언론사에 제보할 생각이에요. 철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도 위험하지 않아? 위험하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계속 숨어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날 밤 소연은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정희는 몇 번이나 딸의 방을 확인하러 갔어요. 정말로 소연이 살아서 돌아온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유골함을 붙잡고 울었던 시간들이 꿈 같았습니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여전히 검은 차가 보였습니다. 저놈들이 내 딸을 노리고 있다니.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평생 온순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다음 날 저녁 소연은 그 사람을 만나러 나가려고 했습니다. 정말 가야 해?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같이 가겠어. 철수가 말했지만 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가 같이 가시면 오히려 위험해져요. 저 혼자 가는 게 나아요. 정희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조심해야 해, 절대로. 소연은 뒷문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쪽에는 여전히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1시간 후에 돌아올게요. 만약 2시간이 지나도 안 오면. 소연이 말을 멈췄어요. 무슨 소리야, 꼭 돌아와야 해. 정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소연은 엄마를 꼭 안아주었어요. 걱정 마세요. 이제 정말 끝낼 거예요. 소연이 나간 후 정희와 철수는 불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계를 보며 시간을 세고 있었어요. 30분이 지나고 45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 앞에서 차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소연이가 돌아온 건가? 정희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거칠었어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낯선 남자의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와 철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경찰이라니 무슨 일일까요? 잠깐만요. 철수가 대답하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정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어요. 박소연 씨와 관련해서 수사 중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이상했습니다. 소연이 죽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왜 경찰이 수사한다는 걸까요? 무슨 수사인가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안에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경찰관들이 들어오려 했어요. 정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소연이 들킨 건 아닐까요? 경찰관들이 거실에 들어서자 정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소연을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철수도 침착하게 경찰관들을 맞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실 박소연 씨의 죽음과 관련해서 의문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나이 든 경찰관이 말했어요. 해외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하는데 현지 경찰서에 정식 사고 기록이 없더군요. 정희와 철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윤미라가 말했던 것과 같은 이야기였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 측에서 제공한 사고 정보와 현지 상황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젊은 경찰관이 설명했어요. 그래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혹시 소연 씨가 마지막에 이상한 말을 하지는 않았나요? 철수가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건 없었어요. 다만 좀 피곤해 보이긴 했습니다.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뒷문에서 조용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연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소연이 거실로 오면 큰일이겠어요. 혹시 소연 씨가 회사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나이 든 경찰관이 물었어요. 정희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소연이는 성실한 아이였어요. 문제될 일은 없었을 거예요. 뒷문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이 부엌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경찰관들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고가 아니라는 건가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젊은 경찰관이 대답했어요. 그때 부엌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찬장문을 조심스럽게 여는 소리였어요. 뭔가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요. 나이든 경찰관이 고개를 돌렸어요. 정희는 재빨리 말했습니다. 아, 고양이가 있어서 그래요. 자꾸 부엌을 어슬렁거려서요. 사실 고양이는 없었지만 급한 대로 둘러댔어요. 아, 그렇군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가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회사 측에서도 협조적이지 않더군요. 사내 기밀이라며 자세한 정보를 주지 않아서요. 정희는 안도했습니다. 경찰이 회사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은 소연의 말이 맞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우리 소연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아직은 추측 단계입니다. 나이든 경찰관이 말했어요. 하지만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소연 씨가 평소 회사 일에 대해 불만을 표한 적은 없나요? 철수가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글쎄요, 특별히 그런 건 없었는데. 그때 소연이 마지막 통화에서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아, 그런데 마지막 통화에서 복잡한 일이 있다고 한 적은 있어요. 복잡한 일이요? 젊은 경찰관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일인지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나요? 아니요, 그냥 넘어갔어요. 일이 많아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경찰관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혹시 소연 씨 방을 한번 봐도 될까요? 나이든 경찰관이 물었어요. 정희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의 방에서 경찰관들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노트북이 있네요. 혹시 켜볼 수 있을까요? 비밀번호를 몰라서요. 철수가 대답했어요. 그럼 나중에 영장을 받아서 조사하겠습니다. 조사를 마친 경찰관들이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혹시 소연 씨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연락 주세요. 명함을 남기고 떠났어요. 경찰관들이 완전히 떠나고 나서야 소연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손에는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증거를 가져왔어요. 정말? 정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서류들과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비자금 조성 과정, 관련자 명단, 모든 거래 내역까지. 철수가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이게 정말이라면. 네, 이걸로 모든 걸 끝낼 수 있어요. 소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일 아침에 언론사에 제보할 거예요. 위험하지 않을까? 정희가 걱정했지만 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숨어만 있을 수는 없어요. 이 증거가 공개되면 그들도 더 이상 저를 건드릴 수 없어요. 그날 밤 소연은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서에 자수하기로 했습니다. 죽은 것으로 위장했다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증거를 제출하면 보호받을 수 있었거든요. 소연아, 정말 괜찮겠니? 정희가 딸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네, 이제 정말 끝이에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돼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증거를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정희와 철수도 함께 갔어요. 경찰서에서는 소연의 증언과 증거를 토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며칠 후 소연이 제보한 비리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회사 임원들이 줄줄이 체포되었고 소연은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로 평가받았어요. 정희는 거실에서 유골함을 치우며 혼잣말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돌아온 것도 다시 살라는 하늘의 뜻이었나 봐요.
이제 그들의 삶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지만 가족의 소중함과 서로를 지켜내겠다는 믿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철수는 다시 글쓰기를 시작했어요. 이번엔 딸과 함께한 기적 같은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소연은 새로운 직장에서 정정당당하게 일하며 부모님과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되찾았어요.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